현대인들이 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가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단순히 약을 먹고 떨어뜨리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된 걸까요? 약은 숫자만 관리해 줄 뿐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는 거를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든든하게 먹고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 내가 약을 반으로 줄여보거나 한번 끊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지식한상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크게 암, 혈관 질환 이렇게 나누거든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건강관리를 해도 오는 암을 다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암은 단기간에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혈관 질환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또는 혈관 합병증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내가 내 몸 관리를 안 해서 혈관 질환, 혈관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노후의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 젊은 시기에는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인 심근경색, 조금 더 나이 들게 되면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더 나이 들게 되면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혈관 질환 또는 혈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몇 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까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이 혈관 질환을 젊은 나이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가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60세 이후에 걸리는 병이었고 50대에는 드물게 오는 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30세 미만에서도 심근경색이 발병합니다.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래서 혈관 질환에서 멀어지려면 이러한 위험 인자들이 하나라도 생기면 빨리 그 위험 인자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첫 번째가 포화지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당과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지방간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방간이 숨어있는 변수가 되고 우리가 포화지방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당을 많이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지방간이 오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평소에 고기도 즐겨 찾지 않는 분들이 포화지방 먹지 말래. 그럼 뭘 찾죠? 과일 찾아 먹고 고구마 먹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숨어있는 지방간이 있는데 그 지방간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숨어있는 이 지방간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음식 말고도 운동 부족이라든지 의자 중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생리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나이 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유는 저근육형 체형으로 잘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자꾸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를 오래 해왔으니까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끊게 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건강한 몸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끊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의 도움을 받되 약의 도움을 최선으로 받겠다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받았으니까 이 약 먹으면 난 건강해질 거야 하고 약에 의존하면서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약만 먹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 후에 가면 수치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나 몸은 건강해졌나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가보면 혈당이 다시 올라갔는데요 하고 약의 가짓수가 늘어나거나 약 용량이 늘어나겠죠.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은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뿐 궁극적으로 내 몸을 바꿔서 약을 최선으로 써도 그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몸, 그 몸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고지혈증 약을 한번 끊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약을 바로 끊지 마시고 약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던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더 챙겨 먹으면서 근력 운동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숙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12시간은 신체 활동, 그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고, 또 나머지 12시간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매 24시간마다 계속 우리 몸은 반복하게 되는데, 이 서카디안 리듬이 잘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건강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시간 공복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7시간 이상의 숙면을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수면 습관을 가져서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서카디안 리듬이 회복이 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의 혈당 수치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 아마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고, 아니 수치가 너무 떨어졌는데요, 내가 약을 반으로 줄여보거나 한번 끊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 챙겨 먹는 거를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에 활동량이 많으니까 양질의 탄수화물을 좀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이후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의 근육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함께 다니는 것들이 고혈압, 고혈당이거든요. 제가 그냥 쓰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복부 비만까지 다 포함이 되죠. 얘네들은 함께 다닙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어요. 어느 하나가 먼저 생기면 결국엔 다른 것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있게 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 중에도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이제 혈관벽에 침투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위한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작은 LDL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산화가 돼야 돼요. 산화가 돼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얘를 우리 몸속 이물질로 여기고 대식세포가 와가지고 얘를 잡아먹으면서 그게 거품세포로 바뀌면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당이에요. 만성염증,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이런 것들이 산화를 시키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얘네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어느 거 하나를 나쁘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끌고 오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약을 먹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된 걸까요? 약은 숫자만 관리해 줄 뿐 망가진 몸을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일단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복부 내장 지방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지방간을 만들었던 식습관도 개선해야 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거,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 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갖고 조절하면 안 되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지금 근육이 적은 상태라면 잘 챙겨 먹고 운동해서 지금보다 근육량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약을 줄이더라도 끊더라도 그 수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70에서 80%를 간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으로 얻는 콜레스테롤은 대략 한 2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어디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에 손상이 오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이라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드는 전구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고, 간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다시 간에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몸이 만성염증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또는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간은 손상된 곳으로 보내게 되겠죠. 수거해오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간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겠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과정을 차단해버리는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그게 근본적인 치료일까요?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성 변화,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치료가 아닐까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작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성지방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높이는 첫 번째가 술이고요. 두 번째가 과당이고요. 역시 세 번째가 탄수화물의 과잉섭.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지방 과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건강을 만드는 중요한 식습관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 이상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근육의 감소거든요. 생리적으로도 근육이 감소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또 단백질 음식은 씹기도 불편하고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도 잘 안 돼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기 편한 걸 먹다 보니까는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게 되고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고 운동도 안 하고 신체 활동량도 적으니까 근육이 빠르게 준단 말이에요. 근육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잖아요. 근육이 더 빠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더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쇠도 빨리 오게 되고 저근육형 체형 자체도 대사 이상의 원인이고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보면 근육을 관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은 바로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근육이 많을 때인 지금 더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잘 먹는 거예요. 좋은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근육이 붙어요. 체중계 눈금 줄이겠다고 살 빼겠다고 적게 먹으면 운동 백날 해봐야 근육 안 붙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잘 챙겨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주고 동영상 앉아서 보시죠. 일어나서 주변을 걸으시고 혈액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내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근육량을 더 늘려라. 사실 비만 자체가 질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결핍성 빈혈 병이잖아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철결핍성 빈혈은 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질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출혈이 생겼다면 철결핍성 빈혈이 오겠죠. 치질을 치료해야 빈혈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고요. 질병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배가 나오고 살이 쪘다라는 것은 앞으로 몸이 더 망가질 것을 예고하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비만은 그 자체로도 불편한 증상이 있죠. 첫 번째로는 몸이 무겁다 보니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관절의 통증이나 심한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빨리 갈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사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사 질환이 나타나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살이 찐 것 자체가 대인 기피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자존감 결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이나 우울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과식 폭식이 이어진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몸이 더 망가지겠죠. 제가 이제 비만 치료를 한 35년간 해오다 보면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만성질환이고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는데 평생 가야 됩니다. 감기 치료하듯이 잠깐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가 다시 몸이 망가지면 또 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평생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당뇨병이 심해져서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온 상태에서 뒤늦게 찾아왔다든지 심근경색 때문에 스텐트까지 받고 그때 정신 차리고 예전부터 뱃살을 빼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일찍 시작했으면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만 통계를 보면 남성들은 대개 40대, 50대의
피크를 이루게 되고 60대부터는 조금 그래프가 꺾이는 반면에 여성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완경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여성들은 꾸준하게 늘어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늘게 되고 40대 후반 50대에는 완경기를 겪으면서 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비만 유병률이 낮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비만한 것이 아니라 마른 비만이 여성들한테 숨어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로 드러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진단 기준을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 40대 남성들은 거의 반수 정도가 25를 넘어가요. 그런데 여성들은 대략 한 20%, 30% 미치거든요. 25를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체형에 민감하고 체중계 눈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살찌지 않으려고 적게 먹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이어지면서 저근육형 체형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단 말이에요. 근육량이 적으니까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지방이 더 쌓이게 되면서 주로 복부에 쌓이게 되니까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형태의 체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른 비만이 많고요. 여성 호르몬이 복부에 지방을 쌓아두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완경을 넘어서 5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들게 됩니다. 마른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배가 나오면서 대사 이상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고 지방간이 있고 대사 이상이 초래된 그러한 비만인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을 체중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날씬한 몸을 갖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어서 체중을 관리할래.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대사 이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내 몸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 20대 초반의 체중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수치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체중. 이러한 몸을 평생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가 건강관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을 제대로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피하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을 끄집어 쓰기 위해서 비축해둔 저장 창고인데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저장 창고에서 지방을 끄집어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라든지 장거리 사이클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얇거든요. 얇지만 운동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거는 피하 지방 조직에서 비축해둔 에너지를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채워놓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피하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쉽게 나왔다가 쉽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이유가 없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두껍죠. 그런데 지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폰지에 비유를 해서 스폰지를 짜주어야 또다시 물을 머금을 수 있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짜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적으로 짜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강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굶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치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도 뚜렷하게 합일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잖아요.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되 일정 시간에만 먹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먹지 않거나 또는 마음껏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적어도 지금 체중이 더 늘지는 않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적게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적게 먹는 소식의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활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대사 이상이 있고 뱃살이 있고 살이 쪄 있어서 살을 빼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박용우가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은 첫 번째가 잘 먹어라예요. 잘 먹으라는 표현이 배 터지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어라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음식이 적게 들어오네 라는 긴장감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챙겨 먹다가 갑자기 불시에 굶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잘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주는 첫
번째 장점은 신진대사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적게 먹는, 다시 말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몸을 속이는 다이어트 일종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전통 한식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 반찬으로 나물 반찬도 들어오고 단백질 반찬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면이나 빵을 먹겠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많이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채소나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면이나 빵은 흰 밀가루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빠르게 높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먼 길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현대인들에게는 한 끼의 밥 한 공기는 조금 많아요.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반찬, 채소 반찬을 좀 많이, 양질의 단백질을 달걀이든 생선이든 고기든 매 끼니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영양학적인 측면에는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밥은 반찬이라는 친구들을 불러온단 말이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3분의 2 공기 정도를 드시든지 흰쌀밥을 드시더라도 반 공기 정도만 드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콩을 잔뜩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게 되면 함량은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이 가능하겠죠. 저는 지금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6대 8이라는 것은 16시간 공복 그리고 8시간 동안에 먹는 거잖아요. 저는 14대 10을 하고 있습니다.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동안 잘 먹는 패턴을 매일 유지하고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에 매 끼니 잘 챙겨 먹는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저는 24시간 단식을 하거든요. 매일 14시간 단식을 하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24시간으로 늘려요. 그러면 전날 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저녁 6시까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게 24시간 단식이잖아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이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때에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이틀을 한 끼만 먹고 나머지 5일을 잘 먹는 건데 전체적으로 더해서 7로 나누게 되면 한 끼에 먹는 식사량은 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속아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량. 전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하는 날 한 끼 식사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사량을 칼로리로 계산해서 칼로리를 500 내지 1000칼로리 정도 적게 먹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칼로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처방입니다. 칼로리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까지 강조해 왔는데 칼로리라는 개념은 연구 논문을 쓸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자료일 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의 눈금은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든 임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적게 먹으면 한없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왜 3개월부터는 잘 빠지지 않고 6개월부터는 거꾸로 체중이 원래 수준으로 늘어나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적응 반응 때문인데요. 적응 반응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음식이 적게 들어왔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안정시 대사율이라고 하는 기초대사량을 알고 있죠.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지출을 아끼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아끼려 됩니다. 초반에는 지방보다 근육 손실이 생겨요. 적게 먹게 되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져 근육도 빠져 당연히 신진대사가 느려지니까 적게 먹어도 체중이 빠지지 않겠죠. 우리 몸에서는 렙틴 호르몬 부족으로 강력한 식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참아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 끼니 적게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는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끼니마다 생긴다면 몇 달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겠죠. 결국 우울해지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또다시 과식, 폭식으로 가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방법이나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느 거 하나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보가 맞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 대사 이상은 없으나 뱃살은 나와 있는 사람, 대사 이상은 있으나 심하지 않은 사람, 이미 당뇨병까지 간 사람,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체질 또는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겠죠.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저탄수화물 식이요법과 저지방 식이요법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으냐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탄수화물 식사군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저지방 식사군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체질에는 저탄수화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지방이 건강을 챙기고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특정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효과를 봤다 그래서 나도 저 방법을 쓰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비만 유발 환경에 살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의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낮밤의 구별이 애매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유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나이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적신호로 이해하고 바로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은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입니다.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뱃살은 더 나오게 되고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더라도 지방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이 좋으냐?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지방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른 지방간도 있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비만하지 않은데 간 조직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체중이 더 늘게 됩니다. 물론 체중이 늘게 돼서 간에 기름이 낄 수 있어요. 어쨌든 지방간은 비만, 뱃살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질병입니다. 지방간이 왜 생기느냐? 우리 몸에 지방을 비축하는 장기 조직은 피하지방이죠. 그런데 피하지방이 빠릿빠릿하게 작동하게 되면 간에 기름이 낄 이유가 없어요. 피하지방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분의 에너지를 쉽게 피하지방에 비축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끄집어 쓰는 몸에서는 지방간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지방에 지방이 잘 비축이 안 되고 끄집어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분의 에너지, 여분의 지방이 피하지방으로 비축되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엉뚱한 내장 지방에 쌓이거나 간에 쌓이거나 췌장에 쌓이거나 근육 사이사이에 끼거나 심장에 끼거나 혈관에 끼거나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끼었을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간이 오더라도 그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상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지방간염으로 갑니다. 일종의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섬유화 병변으로 진행이 되면서 간경변으로 갑니다.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간 측면에서만 보는 거고요. 우리 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간은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입니다. 이 신진대사의 컨트롤러가 빠릿빠릿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빠릿빠릿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간에 지방간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지방간이 더 악화되거든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뱃살은 더 나오게 되고, 혈당은 올라가서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은 계속 높아져서 혈관의 손상,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은 회복 능력, 재생 능력이 강력한 장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 이식을 위해서 약 70%를 떼어내 주어도 한 3개월 후에 다시 보면은 원상 모습으로 회복될 정도로 재생 능력과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간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더라도 지방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멀리하자. 술과 과당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고요.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도 평소보다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그 회복 능력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거죠. 어떤 음식이 좋으냐? 첫 번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단백질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좋은 단백질 근원이긴 하지만 포화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화지방이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공급하는 게 좋고, 물론 콩류, 두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인데요.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간의 재생,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거든요. 장내 환경이 어떠냐와 지방간이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가지고 있는 염증 완화 효과 때문에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커피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섬유화 진행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5잔을 마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라는 것이, 카페인만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블랙커피죠. 커피에 센시티비티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굳이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커피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술이죠.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술과 지방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기름이 끼게 되고, 결국엔 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능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은 사람의 지방간의 조직검사 소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첫 번째 요인은 과당의 과잉 섭취입니다. 이 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라는 것이 포도당과 과당이 붙은 이당류거든요. 녹말이 포도당 덩어리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과당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간으로 갑니다. 포도당이 부족할 때에는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포도당이 넘쳐날 때에는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중성 지방으로 비축이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은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상대적인 과잉 섭취. 제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써야 됩니다. 장기 에너지원인 지방으로 바뀌게 되려면 남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남는 탄수화물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비축이 되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계속된다면 만들어진 중성지방이 제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오히려 지방간에 안 좋은 음식들, 첫 번째가 과일 주스입니다. 흔히 이제 해독 주스,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소만 갈아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맛이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을 함께 넣게 되는데 과일을 갈게 되면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식이섬유가 제거되면서 당의 흡수가 빨라지게 되겠죠. 과일 주스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럼 그냥 과일을 먹는 건 어떠냐? 과일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오게 되면 설탕 음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낫습니다. 지방간에서 개선되어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식단을 만든다면 베리류 종류의 과일을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이 도움이 돼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선택했는데 상대적으로 마블링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포화지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밀가루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사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으나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식단을 짠다고 하면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 음식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먹지 않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밤늦게 나이트 다니고 새벽까지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먹는 양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건강한 몸이었던 거고 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칼로리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살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살찝니다. 제가 몸이 잘 붓는데 부은 몸이 살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붓는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체류하고 있는 게 붓는 거잖아요. 수분이 지방으로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붓는다는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거든요. 일단 잘 붓는 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몸이 만성 염증 상태인 경우예요. 배가 나오고 복부 내장 지방이 있게 되면 내장 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성 염증 상태가 되거든요. 늘 무겁죠. 또 하나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수면 시간이 짧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부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성 염증과 비슷한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붓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몸이 망가져 있다라는 신호겠죠. 그러면 결국 그런 몸은 인슐린 저항성의 만성 염증의 지방간에 이러한 이상이 있는 몸이니까 살이 더 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이 찐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쌓이면서 내 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게 된 건데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그럼 운동 안 하고 하루 세끼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쉽게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망가지겠죠. 그 흔한 예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이 확 바뀌게 되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회식이나 술자리도 많아지게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면 수면 시간도 부족해지게 되고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내 몸이 나빠지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나빠지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단 배가 나오고 체중계 눈금이 늘어나는 것은 내 몸의 대사 이상이 시작된 신호로 봐야 된다. 내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네 하는 워닝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도움이 됩니다. 운동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보다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숨이 턱에 차일 정도까지 힘들게 한 다음에 운동 강도를 뚝 떨어뜨려서 약간의 휴식처럼 천천히 걷거나 호흡이 회복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강도 높게 운동을 하는 거죠. 가볍게 뛰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이클을 격하게 밟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숨이 차면 다시 운동 강도를 낮추고, 이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운동 시간을 15분, 20분으로 줄여도 유산소 운동을 40분 내지 60분 하는 것과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특히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방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술과 설탕을 당분간 끊으라예요. 그런데 나는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고 술도 못 끊겠어요. 나는 그거 먹어가면서 간장약 먹고 지방간 치료할래요. 그러면 그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간 수치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방간이란 딱지를 달고 3개월, 6개월 계속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한 달 동안 큰맘 먹고 설탕, 밀가루, 술을 딱 끊고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서 간의 회복력, 재생력을 믿고 한 달 동안 건강한 삶을 산다면 빠릿빠릿한 간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평소보다는 좀 적게 적당히 밀가루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생활한다면 예전의 지방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건강해지려면 설탕, 밀가루 가급적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쉽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당뇨입니다, 심장이 안 좋네요, 이런 질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부랴부랴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나름대로 눈높이를 맞춰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1년 내내 또는 평생 한다라는 것은 힘들어도 한 달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달 해서 되겠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데 한 달 끝나면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전 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몸의 자정 능력, 우리 몸의 회복력, 이런 것을 간과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지만, 내가 이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몸의 나쁜 자극들 과감하게 끊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어넣는다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내 몸은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일단 건강한 몸이 되면 쉽게 예전 몸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건강한 몸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소 섭취하던 설탕, 밀가루 음식을 더 줄이게 되고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도 줄게 되고 잠도 적극적으로 잘 자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거든요. 이러한 변화의 출발이 한 달 동안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못 끊어요, 나는 청량음료를 달고 살아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유해 음식들이 매일매일 나를 공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이 망가지면서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까지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한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하면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방치해 두어서 뱃살은 계속 나오고 체중은 계속 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손상, 만성 염증, 세포의 손상,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당뇨가 된다든지 혈관이 막혀서 심장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면, 그때는 다시 예전의 건강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빠지기 전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간도 줄일 수 있고 훨씬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또는 당뇨 전 단계네요, 작년보다 허리둘레가 늘고 뱃살이 나왔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바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 체질,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4주, 한 달이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하지만 뚱뚱한 사람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나 체중은 정상인 사람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나 당뇨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한 달만 박용우 프로그램 하면 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는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건강 상태에 있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내가 몸 관리를 하는데 지금보다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이 망가져 있다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몸을 유지하는 유지기 전략으로 갔다가 다시 몸을 추스려 놓으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한없이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하게 되면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한 달만 할 거야 라는 기간을 정해놓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을 바꾸는 프로그램과 바뀐 몸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유지하는 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조금 수월한 유지기를 길게 가져갔다가 다시 또 한 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30여 년간 제가 환자들을 대하면서 치료를 해온 결론입니다. 앞서 사람들마다 몸 상태가 다 제각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일주가 지난 후에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중이 요지부동인 사람부터 일주일 만에 5kg가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지방으로만 잘 빠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수분과 근육만 빠지는 사람이 있고,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체중의 변화가 적고 지방보다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몸일수록 더 집중하고 더 예외 없이 실천을 해야 빨리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첫 주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첫 3일 동안은 제가 단백질 쉐이크만 먹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일종의 3일간의 짧은 단식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비축해 있는 지방을 끄집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일수록 지방을 끄집어 쓰기보다는 손쉽게 근육 단백에 있는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아미노산을 프로당으로 바꾸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3일을 굶게 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단백의 형태로 쉐이크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고픈 거를 참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걸 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쉐이크만 먹으면 조금 허전하고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용식품으로 채소와 두부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두부의 경우는 탄수화물도 적지만 단백질도 풍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 3일 동안에 쉐이크 대신에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위장관을 쉬게 해주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음식 섭취는 4일차부터 하게 됩니다. 3일 동안에 지방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 위장관을 쉬게 해주는 전략을 쓰는 거고요. 4일째에는 하루 4번 식사에서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전환하면서 탄수화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공급하게 되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하지 않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오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첫 3일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특히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금단 증상 때문에 두통이나 무력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바로 4일차 미션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체지방이 안 나와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는 단계로 넘어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통이나 무력감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탕, 밀가루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게 되니까 몸에 있는 만성 염증이 개선이 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겠죠.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첫 주에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첫 주의 결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는 사람,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이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내 몸이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 몸이구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고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고 금기 음식을 더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첫 주부터 내가 욕심을 내서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운동까지 하라 그러면 더 힘들겠지만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이 처음부터 지방을 끄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쓰다가 지방을 쓰게 되는 스위치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운동을 안 했다면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많이 빠질 몸도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근육 손실이 줄어들고 지방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2주차로 넘어가서는 1주차에서 지방을 잘 쓰지 못했던 우리 몸이 할 수 없이,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했으니까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모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주차에는 아침과 오후 간식은 여전히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두 끼는 일반식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배고프지 않게 하루에 4번 단백질을 공급하고 충분히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점심 한 끼에 먹게 되겠죠. 콩류나 견과류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콩밥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할 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함께 섭취를 해도 됩니다. 물론 샐러드를 먹는데 뿌려 먹어도 괜찮겠죠. 탄수화물의 허용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끄집어 써야 되는 그런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략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제가 지금 잘 챙겨 먹으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적게 먹는 것과 굶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이라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이 살짝 속아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정체기가 오는데 반해서 매일 잘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중과 체지방 감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이제 많이 당길 텐데요.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과일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금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은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외가 없어야 된다. 금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채소와 단백질로 배불리 먹긴 해도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그 허전함이 바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가짜 배고픔이거든요. 그럴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배불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을 해도 됩니다. 생양배추나 데친 양배추를 찍어서 먹어도 좋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이 단맛에서 조금 멀어질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이 들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 음식들을 더 챙겨 먹으면서 몸을 달래시는 게 좋습니다. 2주차까지 무사히 성공을 했다면 3주차는 내 몸의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성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주에는 지방 대신에 근육이 빠진 몸이라도 2주차에 집중해서 간헐적 단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다면 2주차가 끝난 다음에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근육은 회복되고 지방은 빠지는 결과를 보일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성공했다면 3주차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반대로 2주차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육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치팅이 있었거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거나 운동 자극이 조금 불충분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 안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대사 유연성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3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2주를 한 번 더 반복하셔야 돼요. 3주 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주 이틀로 늘어납니다.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단식을 했으면 중간 과정에서는 잘 챙겨 먹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허용량도 늘어요. 그 전에 먹지 못하게 했던 단호박이나 토마토, 과일도 블루베리 정도, 베리류는 허용이 되고요. 고구마도 하루 1개 정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왜 토마토가 첫 주부터 허용식품이 아니고 3주부터 허용식품인가,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토마토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당 함량이 당근이나 양파보다도 적어요.
문제는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에 빠진 사람들은 토마토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먹게 한 거예요. 단 게 땡길 때마다 난 방울토마토를 먹겠어 하고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2주차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24시간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한 끼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일주일치를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하루에 먹은 평균 섭취량은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적게 먹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거든요. 이게 간헐적 단식의 묘미입니다. 3주차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다시 더 회복되고 체지방은 더 많이 빠집니다. 신기하죠? 사실은 칼로리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생리나 대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주차가 4주 프로그램에서 내 몸을 개선시키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3주까지 무사히 마치셨으면은 한 달 남았잖아요. 만약에 3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근육량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상태라면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3주가 끝났을 때에도 처음 시작할 때 근육량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주 프로그램은 주 3일 단식보다는 3주차까지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한 분에 한해서 3주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근육이 회복이 안 돼서 3주차에도 2주차 미션을 반복했던 분들 중에 이제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근육이 회복이 되고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지신 분들은 3주차로 넘어가셔도 돼요. 3주차에 빠진 근육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체지방이 잘 빠지고는 있으나 근육의 회복 수준이 처음 시작만큼 미치지 못했다면 3주차 미션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4주차에도 3주차 미션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4주까지 마쳤을 때 제가 했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 달 후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했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각종 검사 지표들을 다시 보거든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혈압, 혈당, 공복 인슐린, 간 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이 드라마틱하게 정상 수준 또는 거기에 가깝게 개선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훨씬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주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해도 돼요?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약물을 지금 복용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 중에 하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면 약을 끊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신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첫 주만 제대로 해도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혈압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살만 빠진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은 계속 복용을 하시되 혈압이 떨어질 거예요. 혈압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약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용량을 조절해 주시면 그렇게 드시면 돼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 지방간 때문에 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약을 끊으신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제대로 잘 하면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혈증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내가 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겠네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통풍 예방 목적으로 고요산 혈증에 대한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약을 드시면서 해도 됩니다. 요산 수치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약으로라도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하는 것은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에는 4주 내내 커피를 금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중독성이 있는 음식, 설탕, 알코올, 카페인 이걸 한번 끊어보자는 거였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첫 주만 커피를 끊게 하고 두 번째 주부터는 오전에 한해서 블랙커피를 한 잔을 허용을 했는데 커피를 끊게 한 제일 큰 이유는 수면의 질입니다. 커피를 자주 또는 많이 드셨던 분들은 숙면을 한 번도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자는 게 숙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커피도 끊어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피도 한번 끊어보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한 달만 하라고 했는데 한 달 해보니까 배도 쏙 들어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한 달하고 끝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더 해도 됩니다. 한 달만 합시다 하는 건 사실은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아니 내가 더 하고 싶은 열의가 있고 그만큼 충분히 의지력이 있으면 더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의지력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간헐적 단식도 하고 건강식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데에도 어느 순간 더 이상의 체중에 변화가 없고 체지방도 꿈쩍 안 하고 근육도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유지기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유지기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내 몸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몸의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정도의 운동량이 아니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극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여기서 더 줄여봐야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니까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겠다는 욕심보다는 지금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갖는 거예요. 유지기는 뭐냐 하면 잘 챙겨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체중을 재서 먹는 건 똑같이 먹으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졌던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몸을 추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중을 잘 유지하는 전략으로 추스리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야금야금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추스린 몸에서 다시 시작해야 효과가 다시 드라마틱하게 나오겠지. 이미 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나는 욕심만 앞서가지고 난 더 빼고 싶어 해가지고 해봐야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유지기로 넘어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금기 음식을 간간히 먹어도 되고, 왜? 이미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잘 체중을 유지했다가 다시 몸이 추스려지면 하시면 됩니다.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다면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저는 1월 달에 하거든요. 1월 달이라는 그 시기가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술자리도 많고 몸이 좀 많이 축나했을 때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면 약속은 미루고 1월 한 달 동안만큼은 내가 운동에 집중하고 7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매 끼니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고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 한 달 하셔야 되고요.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내년 1월에 저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당뇨 대란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0만 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어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2020년 통계니까 2024년인 지금은 6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겠죠.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명 중 4명이 당뇨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뇨 대란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뇨 예비군들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당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00만 명 정도가 전당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2,000만 명 이상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3고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고 만성질환인데 이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나마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비교적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혈당,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식습관, 신체 활동량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쉽게 당뇨 합병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큰 혈관 손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또는 중풍, 치매로 갈 수 있고요. 작은 혈관 손상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든지 신경손상이라든지 또는 콩팥이 망가지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건강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죠.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먹나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가 더 안 움직이나요? 비만 클리닉도 훨씬 더 많이 생겼고 비만 약제들도 나와 있고 소식해야 장수한다라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일 일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환경인데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쉬지 않고 먹고 의자 중독에 빠져서 비만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뇨도 사실은 비만과 밀접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비만 인구가 늘어난 만큼 당뇨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과거에 비해서 비만 인구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당뇨를 유발하게 하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복부 내장지방 비만 훨씬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꼭 필요합니다. 공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는 시기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시간이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야간에 실내등이 밝게 켜져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밤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몸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대사와 관련된 조직과 장기들이 쉼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또 인슐린 호르몬은 매 끼니 식사를 할 때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다 끝내고 혈당이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도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죠? 쉬지 않고 먹어요. 아침, 점심 사이에도 무언가 군것질을 하고, 점심, 저녁 사이에도 무언가를 집어먹어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 간식을 전혀 안 하는데요. 저는 하루 3끼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아침 먹고 올라간 혈당이 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면 떨어질까요? 떨어지기도 전에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올라간 혈당이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면 떨어질까요? 그리고 집에 걸어갔나요? 다시 차로 이동해서 집에서 또 밥을 먹고 계속 거실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간식은 하지 않았으나 탄수화물을 신체 활동량보다 많이 먹어서 혈당을 높여놨는데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그 다음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어렵겠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생활 패턴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결과, 즉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뇨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특정한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다? 도움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내 몸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이러한 식습관을 가져서 내 몸을 지금보다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겠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달걀은 가성비 좋은 단백질 급원이죠. 그리고 다른 달걀 요리에 비해서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소스 없이 양질의 단백질 급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할 때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 샐러드,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같이 곁들이게 되면 혈당을 높이는 것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먼저 먹는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슬라이스로 샐러드에 얹혀서 같이 먹으면서 통곡물이나 다른 탄수화물을 먹어준다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당근이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채소 중에서 당근이 상대적으로 당 함량이 조금 높거든요. 그런데 당 함량이 조금 높더라도 역시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근은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케미칼이 아주 풍부한데 당뇨병성 망막 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근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없이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당근을 통째로 갈아서 주스로 먹어도 되나요? 사실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당 흡수가 올라가게 돼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당근의 경우에는 갈아도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근은 주스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걀에 대해서도 특히 노른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 2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12개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달걀 노른자에 포화지방도 있으나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또 루테인이라든지 우리 뇌 건강이나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도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은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70에서 140mg/dL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이 사이에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의 분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지는 자극이 오래 있게 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달한 걸 먹어서 혈당을 올라가게 만들면 인슐린은 안정적으로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보다 분비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정상보다 분비량이 늘어나도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안정적으로 조절을 못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게 전당뇨예요. 건강한 몸은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를 유지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140 아래를 유지하고, 이게 아주 건강한 몸. 그런데 전당뇨가 생기게 되면 공복 혈당이 100이 넘어가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140이 넘어가요. 당뇨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전당뇨는 당뇨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 당뇨로 인한 손상을 일찍부터 입게 되는 거예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입게 되고 미세혈관들의 손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보상을 위해서 정상보다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그럭저럭 혈당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췌장의 베타세포가 더 이상의 인슐린을 이보다 더 많이는 못 만들겠어 하고 분비량을 한없이 늘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늘리지 못하고 분비량이 줄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그게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뇨 상태로 왔다면 이거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방치해두면 당뇨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 된다. 췌장이 인슐린을 지금 과도하게 만들고는 있으나 얘가 쉴 수 있게끔 분비 능력이 남아있을 때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전당뇨일 때 치료를 해야 당뇨로 가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공복 상태에서 체열을 해서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체열을 해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서 100 미만이냐 140 미만이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해 놓고 24시간 혈당을 감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 혈당은 100 아래였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에 혈당이 갑자기 200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사이에 혈당이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인슐린이 조금만 피곤해져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한번 착용해보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제일 확실합니다. 밀가루 좋아하고 과일 좋아하고 그래도 혈당이 안정적인데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걸 아마 쉽게 보시게 될 텐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죠? 설탕, 밀가루죠. 그래서 청량음료라든지 도넛, 케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공복에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약간 배를 채운 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좀 심심한 두부 반찬과 샐러드 또는 채소 반찬을 먼저 먹어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이 들어가면 밥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드니 인슐린 분비량도 같이 줄겠죠.
그래서 똑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만한 음식을 먹었다 빨리 나가서 조금 빠르게 걷고 계단 오르기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혈당을 140 아래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먹고 나서 움직이면 혈당이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끼니 식사를 하고 나서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과일을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평소보다는 줄여야 되고, 과일 섭취 전에 바로 나가서 걸으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전당뇨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움직여라.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어랍니다. 특히 식사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10분, 20분 걷는 것은 전당뇨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당뇨에서 멀어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갱년기는 모든 여성들이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문제죠. 저 같은 경우는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폐경 전후로 급격하게 살이 찐 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와 그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서 폐경이 오는 이 시기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뱃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특히 내장 지방 비만이 되게 되면 이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에 빠지게 되고 잘 붓는 몸이 되거든요. 잘 붓고 만성 염증이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서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통이 쉽게 오고 하루 운동하고 며칠을 끙끙 앓아눕는 그러한 몸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더 못하게 되고 신체 활동량은 더 주게 되고 복부 비만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게 되는데, 폐경기를 겪으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도 줄게 되고 근육량의 감소가 더 심해집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더 쉽게 느는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안면 홍조가 심하게 되면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야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겠죠.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짜증도 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달달한 걸 더 찾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비만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흔히들 갱년기에는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기분이 쉽게 올라가고 가라앉고 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고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골밀도, 뼈의 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골밀도를 또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 이상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갱년기 이후가 되면 고지혈증의 경우에도 30, 40대에는 남성들이 여성의 2배라면 50대, 60대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2배가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증가하게 되고, 나이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남성보다 더 여성이 증가하게 되고, 치매도 훨씬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갱년기 증상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갱년기를 겪으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체중계에 눈금에 너무 민감해요. 폐경 전후에 진짜 살 빼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체중계에 눈금을 줄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20대 초반에 몇 킬로였는데, 내가 30대만 해도 이 체중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체중계 눈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20대 때에 55kg, 지금 50대에 65kg가 됐다라고 치죠. 지금 50대에 65kg을 적게 먹어서 55kg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놔도 이 55kg은 예전 20대, 30대의 55kg과 다릅니다. 체중의 눈금은 근육량, 지방량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량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데 살 빼겠다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적게 먹으면 근육이 더 빠지겠죠. 억지로 체중을 맞춰 놓더라도 뱃살은 빠지지 않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러한 체형이 되거든요. 이게 건강에 훨씬 위험합니다. 55kg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진 근육을 늘리고 내장 지방을 걷어내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체중계의 눈금이 아니라 망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늘어난 허리둘레, 얘네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상으로 돌려놓는 몸, 이러한 몸 만들기에 신경을 써야지 체중계의 눈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할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쉽게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두부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고기든 매 끼니 챙겨 먹겠다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내 몸이 얼마나 많은 활동량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는 근육과 간인데, 간은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비축하는 것이고, 근육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을 비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었어요. 그럼 뭐죠?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못 끊어요. 나는 과일을 달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과일을 사랑한다면 근육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놔야 되고 운동과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현실은 어떻죠? 근육은 더 줄어 있어요. 신체 활동량은 더 떨어져 있어요. 이제는 양보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기왕이면 정제 가공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이죠. 밥은 이게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흰쌀밥이든 저는 크게 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밥은 혼자 오지 않아요.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 반찬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면이나 빵을 먹는 것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흰쌀밥도 용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곡류 위주로 적절하게 먹고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좋은 지방으로 잘 챙겨 먹어라.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올리브오일, 들기름, 견과류,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이런 좋은 지방은 칼로리 높으니까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섭취해라. 매 끼니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 음식, 특히 이제 설탕, 흰 밀가루, 과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식들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몸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과일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빵을 입에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 고리를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들면 들수록 중독은 더 심해지고 의지력은 더 약해지니까 사실은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조건 안 먹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져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바로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는 키워야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떨쳐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궁극적으로 달달한 음식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걸림돌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이거든요.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빵 먹지 말라 그랬어, 과일 먹지 말라 그랬어, 더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조금 뒤로 미루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일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특히 이게 여성들은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저는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이 조절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하세요. 먹는 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10,000보 걸었어. 그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누워있거나 거실에 앉아서 TV 보거나 계속 앉아있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는 총체적이어야 돼요. 걷기도 필요하지만 일부러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10,000보를 걸을 필요는 없어요. 틈나는 대로 앉아있기보다는 서서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10,000보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새 1시간 넘게 의자에 앉았었어? 바로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셔서 밑에 쌓여있는 피를 다시 위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7시간 이상의 숙면이에요. 내가 식이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걷고 움직였어. 그런데 왜 안 빠지죠?
사실은 수면의 질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잘 깨고 깊은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잘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근육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총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집중하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바쁜 일정 소화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큼은 집중해서 내가 식이조절, 운동,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7시간 숙면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 건강도 챙기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밸런스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갱년기에 좋다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다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인다면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요? 산부인과에서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갱년기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환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식품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식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식품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에 무게를 두거든요. 먹어도 안전합니다가 식품이에요. 먹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는 약입니다. 근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나 의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백수호라든지 석류 추출물이라든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먹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누가 선물해 준다면 한번 복용해 보겠지만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쓰지는 마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운동도 해보겠다 그러고 또 먹는 것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왜?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다시 예전에 날씬한 몸매로 돌아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갱년기 이후 중년 여성들은 동기부여가 약해요. 일단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운동하기 진짜 싫은데 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빵 진짜 끊기 싫은데 빵 끊어야 된다 그러고 과일도 끊기 싫은데 과일도 먹지 말라 그러고 저한테 오면 제가 그런 거 다 못 먹게 하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죠. 주사만 놔주면 알아서 체중계 눈금이 줄어드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강조했던 건강한 몸 지금보다 근육이 늘고 내장지방, 뱃살이 빠지고 이러한 몸으로 바뀌었을까요?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도 안 하고 주사 맞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식사량을 더 줄이고 그럼 근육은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사를 딱 끊으면 다시 식욕이 돌아오면서 체중이 늘겠죠. 뭐가 느는 거죠? 지방이 늘고 뱃살이 느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고 지방은 더 늘겠죠. 나중에 최종 종착역은 어딜까요?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지 않고 잘 먹기라도 했으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체중을 줄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약을 써서 확 빠졌다가 쪘다를 반복하면서 근육량은 더 줄이고 뱃살은 더 느린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러한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체중계 눈금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몸, 근육은 지금보다 늘리고 뱃살은 빼는 몸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갱년기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도 못 피하는데 갱년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갱년기로 인해서 내 건강을 다시 돌이켜보고 어느새 이렇게 배가 나오고 몸이 망가졌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 몸 관리를 해서 예전의 건강한 몸을 되찾아야지. 이런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우입니다.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라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인데요. 어떤 걸 먹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를 따라오시죠.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막상 좀 건강식으로 챙겨 먹겠다라고 얘기할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란이나 참치는 좋은데 라면이고 나트륨이 많고 면 종류고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쭈꾸미 삼겹 비빔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매 식사에 채소와 단백질 음식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요. 점심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 먹게 되니까 밥이 꼭 들어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밥은 반 공기를 넘지 않는다라는 게 나의 원칙이고 다만
내가 오늘 식사 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좀 움직임이 많고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밥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먹습니다. 밥 양은 나의 오늘 신체 활동량에 맞게끔 조절을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아무래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쌈밥이나 아니면 이런 비빔밥을 택하게 되거든요. 비빔밥은 어쨌든 이 안에 채소들이 있으니까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비빔밥 중에도 상대적으로 단백질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고르는데, 오늘 선택한 메뉴가 그다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메뉴판을 쭉 봤지만 원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택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게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매 식당들의 주요 메뉴들이 양념이 엄청 셉니다. 거의 단짠이에요. 달거나 짜거나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찾으니까. 앞서도 잠깐 봤지만 튀김, 그 다음에 면, 인스턴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뭐 햄, 소시지 메뉴들이 많은데, 그런 음식들은 알게 모르게 중간 간식으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군것질 할 때도 단짠인데 식사할 때만큼은 싱싱한 채소와 단백질을 조금 많이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얼마나 먹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내 몸에 맞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요. 반대로 살이 많이 쪄 있는 사람일수록 여분의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먹어요. 포만감을 주는 신호가 둔감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먹는 방식도 중요한데, 이 메뉴를 가져온 이유는 저는 처음부터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쭈꾸미부터 먹을 생각이거든요. 쭈꾸미와 고기를 조금 먹어서 배를 조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소와 밥을 비벼서 비빔밥의 형태로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탄수화물 음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배를 깔아준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는 거는 채소와 단백질이거든요.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적게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과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의 순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적절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음식을 먹는 속도도 중요해요. 급하게 허겁지겁 먹게 되면 내 몸의 생리적인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도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쭈꾸미에도 지금 양념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양념이 달고 짜요. 달고 짠 양념이 들어가 있는 이 쭈꾸미에다가 여기에 또 이제 초고추장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 초고추장도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많거든요. 제가 좀 골라 먹을 수 있으면 이 쭈꾸미를 받을 때 양념을 좀 덜어내고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레디메이드로 나와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이런 양념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식 중에서 지금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거는 밥이죠. 더더구나 흰쌀밥이니까 혈당을 빠르게 높이겠죠. 처음부터 얘를 먹게 되면 혈당이 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에 깔려 있는 단백질 음식들을 먼저 먹어서 배를 채우고 있어요.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넣을 거예요. 쭈꾸미 양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짜게 느껴져요. 짠 음식은 계속 밥을 부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념은 세지 않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루 3끼 중에 최소 1끼에서 2끼는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게 아침 식사가 주로일 텐데 아침부터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 외식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신선한 채소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가 들어있는 메뉴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입니다. 만약에 쌈밥 같은 게 있으면
있으면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질의 단백질인데, 사실은 단백질 음식은 많아요. 그렇지만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 적은 그런 단백질인데, 그것도 찾기 쉽지 않아요. 생선구이, 대구질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음식들은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들이 경쟁적으로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는 곳에서는 단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직장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메뉴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야 그런 메뉴들이 등장할 텐데, 우리 소비자들은 바로 입에 들어왔을 때 달고 짜고 자극적인 거를 찾다 보니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찾는 식단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내 하루의 활동량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공급해라. 이 밥이 우리한테 메인으로 주는 탄수화물이지만 밥 이외에도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꽤 있어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비빔밥에 쭈꾸미에 양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도 약간의 뭐 설탕이 들어가 있을 거고, 밥의 형태로 내가 반 공기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루에 점심 저녁을 밥을 먹는다고 해도 한 공기로 끝나잖아요. 이게 현대인들한테 맞는 밥량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부터 나가서 걷는 거예요. 식사 시작 시점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에서 내가 걷잖아요. 스파이크를 일으키거나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식후 최소 10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20분 정도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낮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근육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후 혈당의 70에서 80%를 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기관, 조직이 근육, 피하 지방 조직, 간이거든요. 근육이 충분히 식후 혈당을 잡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간과 피하 지방 조직이 갖는 로딩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겠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앉았다. 근육 활동이 없다. 그러면 올라간 식후 혈당의 상당 부분을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처리해야 됩니다. 혈당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방간과 체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소화기관 쪽으로 가서 소화를 도와야 되는데 골격근 쪽으로 몰리면서 소화에 방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맞아요. 식사하자마자 운동하면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쁜 직장인들이 그나마 시간 낼 수 있는 게 점심시간인데,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 그러면 소화를 시킬 때까지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 일단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혈당이 피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었던 근력 운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화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식사 시작 시점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후부터 걷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째부터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운동으로 제가 할애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도 약속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점심시간은 일단 고정된 시간인데, 식사하고 나서 소화 안 될까봐 운동 못한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식을 했으면 가볍게 걷는 정도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육의 소화를 양보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식사에서부터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쉽게 만드는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 식사를 뭐 과일이나 콘프레이크나 빵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응성 저혈당 때문에 중간에 쉽게 배가 고프고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첫 번째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인슐린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게 밥이 아니라 면이나 빵이나 이런 종류의 음식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점심 식사가 첫 번째 식사가 되는 경우라도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조금 배를 채우고 탄수화물 음식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아니라 시작부터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인슐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생명수죠.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데, 사실은 커피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8월 한 달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술만 끊은 게 아니라 커피도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좋아졌던 증상이 7시간 숙면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술과 커피를 마실 때는 4시간 후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잤거든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2주 전 주말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는데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어주니까 마셨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기간 중에 커피 끊기로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그날 밤 여지없이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나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잘 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숙면을 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끊었으면 훨씬 잘 잘 수 있는 거를 안 끊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오전 중에 커피 마시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했으면 그걸로 그날 커피는 끝내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커피가 테이크아웃 형태로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잖아요. 앉아서 식사했잖아요. 커피잔 들고 친구들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커피 문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1월 달에 4주 프로그램을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가급적이면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피하고 술 끊고 평소 하던 운동을 조금 늘려서 운동 더 하고, 저녁에 만나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서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달만 집중하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모든 검사들이 다 정상으로 나오죠. 해마다 이런 루틴을 계속해 왔는데, 내가 몸소 한번 실천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한 달 4주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1년에 2차례를 한 셈이 되는 거죠.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다이어트를 끝냈고 인바디 검사로 확인을 했거든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 4주 루틴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잘 안 붙고 지방도 잘 안 빠지고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마다 했거든요. 지금 8월 한 달 동안 결과가 제대로만 하면, 아,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해진 대로 그 틀을 깨지 않고 정확하게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이게 이제 8월 1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검사 결과거든요. 보면 체중이 6.8kg 빠졌고요. 골격근으로 0.3, 체지방으로 5.9kg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근손실 거의 없이 체지방으로 6kg이 빠진 건데, 골격근도 0.3kg 빠진 거 아닌가요? 실제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속의 수분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실제보다 조금 줄어들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결과면 근손실 없이 체지방으로만 6kg 빠졌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빼놓고 내일부터 다시 또 술 마시고 또 뭐 맛집 다니고 하면 다시 찌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시 찌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몸을 바꾸지 않고 이때도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놀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이랬을 경우와 결과가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계속 망가지고 있는 몸을 한 번도 쉬어주지 않고 계속 망가뜨리면 결국은 질병으로 가겠죠. 유해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한 달만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그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계속 나빠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다 한 달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달
또는 뭐 1년에 저처럼 2달을 하셔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점차 그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좀 더 긴 우리 남은 여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매일 술과 설탕에 찌들려 있는 여러분들의 간에 언제 휴가를 주셨나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4주 짧지 않냐고요? 짧지 않습니다. 3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개인 차이를 감안해서 4주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건강 하나 체중만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온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몸 상태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리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겠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보편적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박용우의 스위치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입니다. 당뇨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배가 나오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 하지만 아직 당뇨병이나 심각한 혈관 합병증까지 이어지지 않은 분들, 4주 프로그램만 제대로 해도 치료가 됩니다.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몸이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4주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고 몸을 조금 추스렸다가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중간중간에 유지기를 가지면서 4주 프로그램을 2번 또는 3번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결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주가 제일 힘든데, 특히 내 몸이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뀐 경우,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분들에게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몸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지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근손실이 많아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첫 3일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를 4번을 일정 시간에 걸쳐서 공급하면서 근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고픈 걸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배고프지 않게끔 허용식품을 중간중간에 배불리 먹는다. 채소, 해조류, 두부, 연두부, 플레인 요거트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먹죠?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박용훈의 한 끼로 검색을 해보시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일차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반식으로 한 끼가 바뀌게 되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로만 먹게 되면 포만감을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고,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근손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4일차부터는 더 이상의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3끼는 쉐이크로 먹게 하는 것이고요. 배고플 때 허용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달걀도 허용이 되고 가슴살이라든지 수육이라든지 이런 육류도 허용이 되거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음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1주는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첫 주부터 체지방이 많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1주가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은 많이 안 빠지고 근손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본인 몸이 그런 몸이니까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면서 먹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2주차에는 저녁
식도 일반 식사로 바뀌나 탄수화물 제한식이 되겠고요. 아침에 쉐이크 먹고 낮에 밥을 포함한 일반식을 먹고 오후에 간식으로 쉐이크를 먹고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일반 식사를 하게 되겠죠. 4끼를 먹으면서 역시 허기가 지게 되면 달걀 먹어도 되고 편의점에서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떠먹는 두부도 좋고 건강식으로 배불리 드시는 것은 언제든 허용입니다. 건강식을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되면 살이 빠질까요? 몸이 건강해지면 회복력, 재생력에 의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서 불필요한 지방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공복 시간을 늘려주어야 망가진 인슐린이 회복이 되고 기름이 끼어있는 간에 기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공복 시간을 어디까지 길게 해주느냐?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이 18시간에서 24시간이거든요. 박용호 다이어트에서는 24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2주차에 주 1회 권합니다. 편안한 날짜를 선택하셔서 매일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했다면 2주차에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늘리시면 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왜?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24시간까지 버티기가 힘들면 18시간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너무 힘들다, 기운이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18시간째 드셔도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할만한데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20시간, 22시간 조금씩 늘려보시고 24시간까지 늘려보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주차를 마치고 나서 이런 체지방 검사를 했을 때에 첫 주에 만약에 근육이 빠졌던 분이라면 그 빠졌던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첫 주에 근육만 많이 빠지고 체지방 감량이 별로 없었던 분들은 운동이라는 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주, 첫날부터 운동 자극이 들어가면 결과는 훨씬 좋아져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 힘든데 운동까지 하라 그러면 더 짜증나 할까봐 적극적으로 첫 주부터 운동은 권하지 않으나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첫날부터 운동을 하시면 결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첫 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 자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걷다가 몸이 조금 워밍업이 되면 뛰는 거죠. 뛰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다시 걷고 숨이 돌아오면 다시 뛰고 중간중간에 인터벌을 두면서 하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헬스클럽에 가기 어렵다면 계단을 활용하셔도 돼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찬 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또 숨이 고라지면 다시 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숨이 찬 이 운동 자극을 적어도 일주일에 4번, 5번은 해야 내 몸이 바뀌는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켜지는 운동 자극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저 나가서 30분 걷는데요. 운동 아니에요. 3주차는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내 몸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단호박, 블루베리, 고구마 이런 음식들도 허용이 되고요. 그 전부터 운동을 했다면 운동에 몸이 익숙해지면서 운동 강도를 점차 높일 수 있잖아요. 운동 강도가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3주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이틀을 하게 되는데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잘 챙겨 먹는 하루 이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3주차에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이틀을 해도 근 손실이 거의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주차까지 집중해서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금하고 허용식품 범위에서 잘 챙겨 먹었다면 1차적인 성공을 이룬 겁니다. 첫 3주 동안에 예외 없이 술, 설탕, 흰밀가루 이런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끊으면서 허용식품만으로 제대로 했다면 3주 만에 만들어 놓은 그 변화는 쉽게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4주차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몸을 아예 확 박아놓는 단계가 되는 거죠. 3주차까지 했는데 내 몸이 발동이 걸려서 체지방도 잘 빠지고 근육은 처음에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수준만큼 회복이 됐고 운동도 더 하고 싶고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4주차에는 격일 단식을 하셔도 됩니다.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3회 하셔도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이 충분히 빠져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채 20%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첫 주에 빠졌던 근육이 2주차, 3주차까지 회복이 되더라도 첫 주에 시작할 때만큼의 근육량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체중계, 눈금, 체지방량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몸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3주차의 미션을 한 주 더 반복하시던가, 열이가 앞서가지고 더 빼고 싶은 욕심에 먹는 게 조금 부실했고 뭐 이랬다면 2주차에 올라갔던 근육이 3주차 다시 꺾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다시 2주차로 돌아가셔야 돼요. 최종 4주차는 3주차까지 만들어 놓은 몸을 적어도 고정시키거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면 주 3일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주 2일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주 1일 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다음엔 유지기로 넘어갑니다. 만들어 놓은 내 몸을 최대한 유지해 보겠다라는 전략이죠. 체중을 빼겠다라는 전략이랑 다른 전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잰 체중이 내 체중이에요. 아침에 한 번만 재면 돼요. 그 체중이 어저께 잰 체중보다 조금 높았다? 오늘은 더 움직여야죠. 더 많이 걷고 빡세게 하고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겠다는 전략. 그러면 유지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14시간 공복을 계속 유지해주고 24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예전 체중으로 안 갑니다. 주말에 치팅데이를 넣고 참았던 음식들 드셔도 됩니다. 유지기는 떨어졌던 기초대사량을 회복시켜서 다시 4주 루틴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서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금기 음식을 먹었어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금기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이 다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용우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의 개념이 아니라 술과 과당 때문에 간이 무너졌으면 술과 과당을 끊어야 간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과정에 다시 술과 과당이 들어오면 얘는 다시 나빠지겠죠. 건강한 몸으로 한 발, 두 발 가야 되는데 3, 4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 나아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요만큼 먹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 됩니다. 예외가 없어야 되고 부득이 예외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했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고 근육이 빠질 수 있는 단계를 다시 한다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중간에 금기 음식을 먹어서 실패했다면 아예 유지기로 넘어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더 하고 해서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어느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해. 나는 정말 한 달 동안 집중할 거야. 이러한 환경일 때 그때 시작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면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단백질 쉐이크는 바디빌더, 트레이너들이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먹는 보충제였죠. 그분들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커지거든요. 박용구의 4주 프로그램에는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필요량을 적절하게 공급해 준다가 원칙인데 온통 탄수화물 음식이지 순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으니 아침에 한꺼번에 통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에서 80g을 아침에 먹고 나가겠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효과가 없거든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필요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가루 제품이 있고 액상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액상 제품의 특징은 먹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유통 보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제부터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보존제를 포함한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포로된 제품들은 인공 첨가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유청단백이 있고 대두단백이 있는데 크게 유청단백은 이제 우유에서 나온 단백이고 대두단백은 콩단백이거든요.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유청단백, 대두단백 정도로 이렇게 순단백으로 나눠놨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유청단백이 대두단백에 비해서는 소화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비싸죠. 같은 유청 단백이라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먹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청 단백과 대두 단백이 적절하게 섞여
섞여 있는 것을 드셔도 좋고, 대두 단백만 드셔도 되는데 값이 싼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복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팩으로 된 제품을 저는 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용량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거는 자기 체중 곱하기 0.8, 그 숫자가 하루에 필요한 최소 단백질 요구량이에요. 박용우가 권하는 것은 곱하기 1에서 1.5입니다. 내가 근육을 더 키우고 싶으면 더 먹으면 되고, 난 최소한만 먹겠어 하더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기 때문에 0.8이라는 권장량만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 곱하기 1 내지 1.2를 하셔야 돼요. 70kg인 몸이다. 적어도 70에서 80g을 먹어야 되잖아요. 4번에 나눠서 먹으라고 얘기했죠. 적어도 한 번에 20g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18g이거든요. 우유나 두유에 터먹게 되면 6g이 더해져서 대략 24g이 됩니다. 아침과 오후 간식으로 두 포를 먹게 되면 적어도 50g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g을 일반 음식에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정말 단백질 음식을 찾기 위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편의점을 찾아 헤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당함량이 적고, 그 다음에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으면서 양질의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 제제 중에 제로라는 제품들이 많은데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죠. 인공 감미료는 제로콜라처럼 칼로리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만들 수가 있고, 길게 봐서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당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콜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제로콜라 먹겠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음식을 찾는데 인공 감미료가 있는 걸 먹겠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치료라는 것은 몸이 좋아지는 게 치료죠. 지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병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드시잖아요. 치료받고 있는 건가요? 약을 먹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활기차지셨나요? 만성질환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에서 최대한 멀리 가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죠. 그렇다면 내가 아직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이런 질병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간에 기름이 낀 지방간,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 몸이 다시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은 내가 한 달만 집중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지방간에서 벗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 아닐까요? 물론 예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몸이 야금야금 나빠지겠죠. 그러면 또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감기 치료 받으면 평생 감기가 안 걸리나요? 1년 365일 건강 모범생으로 살 수 있다면 살찔 일도 없고 배가 나올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한 달만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그 한 달 동안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또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치료의 개념으로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겁니다.